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스라엘-이란 충돌 문제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대규모로 공습하면서 정말 전 세계가 숨을 죽였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이 일어나는 사자작전, 이게 대체 뭐였고 또 어떤 파장을 낳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공습은 뭐랄까 그 규모나 파괴력 면에서 보면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란 본토가 겪은 가장 심각한 공격이다. 이렇게 기록될 만하죠. 가장 심각한 공격이요? 네, 자료를 좀 보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200대 이상 동원됐다고 합니다. 200대요. 와, 정말 대규모네요. 네, 테헤란, 나탄즈, 이스파한 이런 이란의 주요 도시들 그리고 핵시설이나 군사 거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핵심 시설들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혁명수비대 관련 시설까지 포함해서 한 100여 곳 여기를 정밀 타격한 겁니다. 이 사건의 맥락, 결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죠. 전투기 200대에 100여 곳 타격이라 그 규모가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이란 쪽 피해도 엄청났던 것 같아요. 특히 그 군 수뇌부하고 핵과학자들까지 표적이 됐다. 이 점이 좀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인데 이란 측 발표긴 합니다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그리고 군 총참모장 모하마드 바게리 최고 2급 지휘관들이군요. 네, 바로 그 최고 2급 군 지휘관들하고 핵 프로그램 관련 과학자들이 다수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사망자만 220명이 넘고 부상자도 1,4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인명피해가 정말 컸죠. 네, 이란은 특히 민간인 피해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 나탄즈 핵시설 일부가 파괴되면서 방사능이나 화학물질 누출 우려도 있었는데 이건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확인을 했더라고요. IAEA 확인까지요. 이런 정밀 타격이 가능했던 건 역시 그 모사드의 역할이 컸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또 드론 밀반입 같은 침투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표적 정보를 미리 다 확보했다는 겁니다. 사실 두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직접적인 전면전은 피하면서 암살이나 사이버 공격 같은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판을 키운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2025년 6월이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부터 계속된 적대 관계가 있고요. 네, 뿌리가 깊죠. 그렇죠. 그리고 이란 핵 개발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깊은 불신, 이건 안보 위협 인식으로 바로 이어지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당시 미국하고 이란 핵 협상에 계속 지지부신했거든요. 맞아요. 잘 안 풀렸었죠. 네, 그래서 이란의 핵무장이 임박했다 이런 판단을 이스라엘이 했을 수 있고요. 또 네타냐후 총리가 당시 국내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걸 타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요인까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친이란 대리 세력들이 좀 약화되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마저 붕괴되면서 이란의 영내 영향력이 좀 줄어들던 그런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이란의 힘이 빠지던 시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걸 기회로 봤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하고 파괴적인 공격에 이란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보복 공격이 있었고 국제사회 반응도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란도 즉각 미사일하고 드론으로 이스라엘 주요 도시랑 군사시설들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사망자가 14명, 부상자도 한 400여 명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있었어요. 네, 피해가 있었군요. 하지만 군 최고 지휘부가 공백 상태였고 또 전반적인 군사력의 한계 때문에 이란의 보복은 이스라엘 공격 규모에 비하면 좀 제한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먼저 휴전을 제안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거든요. 이란이 먼저 휴전을 제안했군요. 네, 미국은 이스라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직접 개입은 안 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일각에서는 근데 미국이 이번 공습을 사전에 알았거나 심지어 묵인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나라들은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규탄했고요. 유럽 국가들은 양측 모두에게 좀 자제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중동 지역 긴장은 뭐 바로 우리 경제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논평을 통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 최대한 자제해달라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제 현지에 계신 우리 교민들 안전 확보하고 경제적 영향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하고 또 우리 해운사들 안전점검 회의도 열고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가 넘잖아요. 그렇죠. 정말 높죠. 네, 그 에너지 안보나 유가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당장 그때 국제 유가가 10% 넘게 급등하고 국내 금융 시장도 막 출렁했었죠. 그 이란이 최후의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한테 정말 강력한 비대칭 카드인 건 분명합니다. 네. JP모건 같은 데서는 만약 봉쇄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고요. 130달러요? 와.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실행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분석이 좀 더 우세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 개입을 부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또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 같은 우방국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드는 뭐랄까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게 전면전이나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확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초반에는 그런 극단적인 우려가 상당히 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낮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일단 이란 군사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번 공습으로 인한 타격이 꽤 컸고 또 미국 역시 중동에서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다만 제한적인 무력 충돌이나 아니면 대리 세력을 통한 그런 그림자 전쟁, 양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란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핵 개발을 더 가속화해서 맞설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건지. 근데 내부 강경파 목소리도 있고 후계 구도도 불안정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표현처럼 하메네이에게 좋은 옵션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쭉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과감한 군사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좀 궁지에 몰린 듯한 이란의 상황, 또 각국의 복잡한 셈법이 얽혀 돌아가는 모습이 아주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에너지 안보 문제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두 나라 충돌을 넘어서 중동 전체의 어떤 힘의 균형, 또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한 이란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란의 다음 행보가 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첨단 기술과 정보전이 결합된 현대의 이 그림자 전쟁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